세계 최강국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제조업에서 9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증발했고 국가 빚은 38조 달러를 돌파했죠. 신용평가 기관들은 줄줄이 미국 등급을 깎아내렸습니다. 주범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해방의 날이라며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패권국의 추락 과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당시만 해도 대다수는 정치 아마추어가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7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첫 타겟은 북대 서양 조약기구였습니다. 나토는 서방 진영을 하나로 묶어온 군사 동맹체였는데 트럼프는 이를 돈만 축내는 조직이라고 공격했죠.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2%도 안 쓰면서 미국한테만 기댄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토 29개국 중 미국이 전체 국방비의 70%를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정상들에게 돈 안 내면 보호 안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거든요. 2018년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총리 메르켈을 향해 러시아한테 의존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동맹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공격도 거셌습니다. WTO는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체제의 중심축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미국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집합소라고 규정했거든요. 분쟁조정기구 판사 임명을 계속 거부해서 사실상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죠. 2018년 3월 트럼프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 압박이었죠.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관세라는 무기로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죠. 스스로 딜의 기술이라고 자부했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신뢰 붕괴였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은 경고했습니다. 국제 신뢰도 하락이 달러의 지위와 미국 패권에 직격탄을 날린다고 말이죠. 신뢰는 곧 화폐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약속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이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독자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2025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4월 2일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한 날,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2.4%에서 18%로 치솟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고용률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세계에서 고립시켰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두 번의 임기에 걸쳐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지 방아쇠를 당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 내부의 구조적 붕괴였거든요. 1976년 25세의 젊은 프랑스 역사학자 에마니엘 토드가 충격적인 예언을 내놨습니다. 소련이 곧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당시 소련은 세계 2위 초강대국이었고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15년 후 1991년 소련은 정말로 붕괴했습니다. 토드가 소련 붕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특한 관점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탱크와 미사일 수를 셀 때 그는 출산율과 영아 사망률을 봤거든요. 군사력이 아니라 인구 지표에서 제국의 운명을 읽어낸 겁니다.
토드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나라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하고 교육받고 희망을 가지면 그 나라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절망하고 병들고 교육에서 소외되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2001년 토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제국 이후였습니다. 이번 타깃은 미국이었죠. 핵심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었다. 하지만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에 나온 예언이었죠. 24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지표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기대 수명이 78세로 OECD 평균보다 2년 낮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중산층의 기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절망사 때문입니다. 약물 남용, 자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급증했거든요. 2020년 한 해에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1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산층 붕괴는 더 심각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장에서 일하면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대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1980년 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17%였는데 2020년에는 54%로 뛰었거든요. 집값은 어떨까요? 1980년 중간소득 가정이 집을 사려면 연봉의 3.4배면 됐는데 지금은 7배에서 8배가 필요합니다. 교육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명문 사립학교와 아이비리그로 가고 서민층 자녀들은 부실한 공교육에 방치되죠. 사회 이동성이 거의 막힌 겁니다. 미국 경제학자 라제티의 연구를 보면 1940년생의 90%가 부모보다 잘 살게 됐지만 1980년생은 50%만 부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과 똑같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 지급액만 연간 880넬로 국방비 81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모든 주요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이죠. 토드가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건 미국이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나라는 계속 힘을 보여줘야 하죠. 지금 미국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항공모함 보내고 군대 파견하고 전쟁 위협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안이 쓴 각자 도생의 세계가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킬 이유도 의지도 없다는 거죠. 자이한의 주장은 역사적 패턴에 기반합니다. 모든 패권국이 비슷한 사이클을 밟았거든요. 처음엔 전 세계에 개입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선택적으로 철수하고 결국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첫째, 소련이 망했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왜 계속 전 세계를 지켜야 할까요? 둘째,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석유가 필요 없어진 거죠. 셋째,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 살아도 됩니다.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전 세계를 경찰 노릇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이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계를 구하는 미국은 끝났고 이제 세계를 방치하는 미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 80년간 미국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순찰했습니다. 해적들을 막고 무역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해적의 부활, 해상보험료 폭등, 무역마비, 식량 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이하는 생존 조건을 세 가지로 봅니다. 식량 자급, 에너지 자급, 안보 자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열쇠라는 거죠.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생존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터키 정도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나라들은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형적인 무역 의존 국가거든요. 식량 자급률은 45%에 불과하고 에너지는 9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안보는 미군 주둔으로 유지되고 있죠.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DP의 40%를 넘습니다. 경제 규모 상위 12개국 중 이렇게 높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 38%, 일본이 18%인 걸 보면 한국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죠. 자이한의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중동 개입도 줄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직접 개입 대신 무기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로 아메리카 퍼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이 날을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해방의 날이라는 뜻이었죠. 미국을 불공정한 무역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해방이 아니라 자멸이었습니다. 관세율이 2.4%에서 18%로 급등했습니다. 거의 8배 오른 거죠. 트럼프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제조업이 부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참담합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 전체에서 9만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제조업만 봐도 4,000개가 감소했습니다. 해방의 날이 아니라 파멸의 날이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조업 투자 감소였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4월 이후 거의 100번에 가까운 관세 정책 결정을 내렸거든요. 위협, 연기, 번복을 반복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업체 존디어는 관세로 인해 3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거든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공장에서 200명 이상을 해고했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무역 적자는 어떨까요?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났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무역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외국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관세로 인한 평균 세금 부담은 미국 가구당 연간 1,30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170만 원이죠. 기업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들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등 핵심 소재들이 모두 관세 대상이거든요. 결국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쌓아올린 시스템은 정교하고 강력했거든요. 달러 기축통화 체제, 자유무역 질서, 군사동맹 네트워크, 이 세 기둥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를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성공이 몰락의 씨앗이 됐습니다. 달러 패권부터 봅시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제로 시작된 달러 기축통화는 미국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에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미국은 달러를 찍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독이 됐습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재정 절약에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미국의 누적 부채는 38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 GDP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죠. 제조업 공동화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하니까 수입품이 쌌거든요. 굳이 비싼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장들이 중국, 멕시코, 동남아로 떠났고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졌죠.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1960년대 25%에서
지금 12%로 쪼그라든 이유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은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거든요. 월가 금융업계와 실리콘밸리 IT 업계는 엄청난 이익을 봤지만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정치 지형을 바꿨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섰거든요. 자유무역의 피해자들이 보호무역을 외치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겁니다. 2016년과 2024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가 트럼프 승리의 핵심 지역이 된 이유입니다. 러스트벨트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같은 제조업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심장부였던 곳들이 지금은 녹슨 폐허가 됐거든요.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180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군사동맹 체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미군 기지만 해외에 800개가 넘거든요. 연간 유지비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0조 원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고 달러 시스템으로 외환 보유액을 쌓았으며 미군이 지키는 바다로 수출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중국이 급성장한 거죠. 이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GDP 규모로는 미국의 70%까지 따라왔고 제조업 생산량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미국이 만든 질서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쟁자를 키운 셈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으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육 양극화가 그 첫 번째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이 전체 25%를 차지합니다. 서울 인구의 6%에 불과한 지역에서 4명 중 1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소득의 15배를 넘어섰거든요. 2030 세대는 연봉을 대출받아도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사회 이동성이 막혔습니다. 출산율 급락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의 합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만큼 사회 시스템이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고 대학 등록금도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한국은 위기 극복 경험이 풍부합니다. 6.25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고 1997년 외환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기술 혁신 역량도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죠. 미국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80년간 미국이 떠받친 질서가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경제 블록화입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라들이 자체적인 경제 권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11개국이 새로 가입한 것이 그 신호였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의 GDP 합계가 G7을 넘어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달러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무역에서 위안화, 루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인도는 루피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조였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러시아가 자신의 영향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한 거죠. 중동에서도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해상 교통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빈발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물류가 크게 위축됐거든요.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긴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이 빈발하고 있죠.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끝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 기술을 고도화하며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는 더욱 절실합니다. 농업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을 확산해야 하죠. 기술 주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면서 AI,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중국, 일본, 유럽, 중동 등과 다각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면 위험하거든요. 무엇보다 사회 통합이 중요합니다. 미국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국가 역량이 분산됩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며 사회 이동성을 높여야 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몰락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이 준비할 시간은 10년, 길어도 15년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위기 극복 의지, 빠른 사회 변화 적응력,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입니다. 정치권의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하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미국 이후의 세계는 더 위험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거든요. 한국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미국의 몰락을 탓하기보다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한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몰락 이후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